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2021년 2차 시험 대비 설명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용원 관세사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이 좀 심해지면서 어제부터 저희 학원이 이제 300인 이상 학원이고 이제 고위험 시설이기 때문에 뭐 고위험 시설이라고 하니까 좀 무섭긴 한데, 그래서 지금 이제 업무를 중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강의 같은 경우도 지금 동영상 강의만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을 얼굴을 뵙고 좀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된 점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2차 설명회고요. 그래서 오늘 진행할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차 시험 합격자 좀 분석을, 작년 합격자에 대한 분석을 좀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교수진 소개라든가 과목별 공략 방안, 이거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거지만 채점하신 분들, 실제 시험에 채점위원 분들이 이제 남겨주신 채점 평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답안지를 좀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합격자 분석인데, 이거는 뭐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나이를 보면, 성별을 먼저 보면은 뭐 여성이 46%, 그다음 남성이 54%, 거의 이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대를 보시면, 합격자 연령대를 보시면은 이제 작년 합격자 기준이긴 하지만 28살이 이제 평균 연령이 되겠고요. 압도적으로 이제 20대가 한 75%를 차지하고 30대가 한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예와 동차 합격 비율인데요. 아무래도 유예가 좀 유리하니까 조금 더 합격자의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예가 51명, 그 다음에 동차로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4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한간에 보면은 뭐 최소 3년, 4년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3년, 4년 동안 느긋하게 공부를 한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가장 크게 지금 아무래도 확률이 높은 게 2차 유예 때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으로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험 기간인데요. 작년 합격자 평균 수험 기간은 이제 39개월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장기간 공부를 좀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24개월 미만도 13분이나 계시고 36개월 미만도 20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안에 들어가는 걸 좀 목표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8개월 미만이 28명, 그리고 48개월 이상이 30명, 이렇게 수험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동차생인데, 동차생들은 아무래도 좀 장수를 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30개월 이상, 그 다음에 40개월 이하, 그 다음 48개월 초가 이렇게 뭐 균등하게 좀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합격자들 평균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법이 의외로 좀 많이 높았어요. 작년에는 원래 관세법하고 무역실무 점수가 좀 안 나오기로 많이 유명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관세법이 74.8, 그 다음에 HS가 70점, 그 다음 관세평가가 55점, 그리고 무역실무가 53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관세법 점수가 좀 많이 높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도 많이 올라갔고요. 보통은 전체 평균 합격자들이 하더라도 60점은 안 됐었거든요. 57점, 58점이 이제 평균 점수였는데, 올해는 좀 많이, 작년에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자들을 상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모의고사 출신을 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학원별 모의고사 응신원인데, 전체 합격자의 70% 정도가 이제 저희 학원의 모의고사를 다녀가신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상위 성적, 상위 30등 내에 저희 학원 출신이 이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뭐 과목별 점수인데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분포 같은 경우도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상위권에 있는 학교들은 계속 꾸준하게 좀 학생들을 배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인하대가 7명으로 제일 많이 배출을 했고, 중앙대가 6명, 그 다음에 성대, 경희대, 부경대가 5명씩, 그리고 고대, 한양대, 외국어대, 충남대, 숭실대가 4명씩 이렇게 배출을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험 인원과 합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최근 걸 보시면 2019년도를 보시면은 이제 2,758명이 이제 1차 시험에 접수를 했고, 시험에 응시하러 온 친구들은 이제 2,087명이 왔고요. 그래서 합격자가 624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숫자를 보시면은 2017년, 18년, 19년 보시면은 합격자가 점점점 줄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시험이 조금씩 어려워지는 그런 내용 같기도 하고, 근데 놀라운 거는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겠지만 올해 1차 시험에 2,400명 정도가 응시를 했고, 이제 1,900명이 시험을 보러 왔는데, 그 관세법과 내세법이 조금 까다로웠다고 하는 평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합격자가 1차 합격자가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450명 밖에 합격을 못했어요. 자, 그래서 1차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좀 추세가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1차 합격자가 적으면 아무래도 올해하고 내년 2차 경쟁률이 좀 낮아질 거라는 그런 어떤 뭐 좋은 점이라고 할까요? 그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시험 경쟁률을 한번 보시면 보통 17년도부터 보시면은 16대 1, 15대 1, 뭐 11대 1,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차 합격자가 좀 줄어드는 반면에 줄어드는 이유로 해서 올해 2차 경쟁률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대 1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 2차 설명회, 기본 이론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부를 뭐 무작정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갑자기 제 얼굴이 나와서 놀라셨죠? 자, 일단은 최종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해 놓으셨죠? 우리의 목표는 이제 내년 2차 합격이겠으니까. 자, 그렇게 최종고를, 목표를 설정을 해 놓으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단계별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원 커리가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그 다음에 맵, 문풀 과정, 그 다음에 모의고사 과정이 있는데, 그런 단계별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의를 언제 다 끝내고 복습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어떤 중기 목표 같은 것도 다 설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월별, 주기별 학습 진도를 좀 설정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1차 시험과 다르게 뭔가 좀 아웃풋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뭐 서브노트라든가 목차노트라든가 아니면 뭐 같은 과목의 두 권의 책을 뭐 단권화를 시킨다든가, 아무튼 어떤 식의 아웃풋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의 아웃풋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놓으시고, 그걸 이제 세부 일정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주간 시간표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어떤 과목을 이제 몇 시간 동안 얼마만큼 나가야 되는지,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거지만, 공부는 시간으로만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면 안 되고, 그날 나가야 될 진도량이 다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다 끝내는 게 바로 공부 끝나는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제 단기별 목표도 달성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종 목표까지도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큰 그림을 먼저 좀 그릴 때, 아무래도 2차는 모의고사가 좀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 모의고사까지 어느 정도 공부는 좀 완성을 좀 해놓고 있는 상태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공부는 이제 12월까지 다 생각을 하시고, 그 전에 뭐 서브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완성을 좀 해놓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바쁜 시간이에요, 여러분. 날도 덥고, 뭐 코로나도 지금 다시 재확산을 하고 뭐 이렇게 어수선하다 보니까 시험도 연기되고요. 약간 좀 마음이 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좀 침착하게 차분하게 좀 진도를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좀 화면을 크게 해서 보여드리면, 자, 2차는 전체적인 커리는 다 아실 거예요. 기본 이론 강의가 있고, 그리고 심화 이론 강의가 있고, 이제 9월부터는 심화 이론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11월, 12월에 맵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과정이 1월부터 6월까지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내년 시험이 아직 일정이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상태로 1차 3월, 2차 6월로 다시 이제 돌아올 거라 생각을 하지만, 뭐 확실한 거는 올해 연말에 이제 일정이 발표가 나야 알겠죠. 아무튼 원상태로 시행이 된다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일단은 커리큘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들 한 번씩 보시는 거고, 이제 심화가 시작돼야 되는 시기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심화는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심화는 어떤 걸 다루나요? 심화가 꼭 필요하나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1차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잖아요.
네.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평가니까, 평균 60점만 넘으면 뭐 누구나 다 합격을 하는 시험이 이제 1차 시험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위주로만 네, 발췌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점수를 이제 따기 위한 연습을 많이 하는데 2차 같은 경우는 뭐 규정상으로는 절대평가로 되어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정된 인원만 뽑는 상대평가라는 걸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남들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한다면은 저는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본 이론은 아무래도 시간이 2달밖에 안 되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다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하죠. 예, 그래서 이제 심화는 2차가 필요한 이유가 기본 때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들 아니면 조금 더 깊숙이 다뤄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추천을 드리는 거는 최소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3회독을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기본서를. 그럼 이제 기본 이론 들으면서 한번 하시고 이제 복습을 하면서 한번 또 1회독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심화학습도 이제 심화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책을 또 한번 1회독을 하면 문풀 전까지는 이제 3회독이 가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떤 뭐 3회독 달성을 위해서 심화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설명을 드려요. 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또 드리면 11월, 12월부터는 이제 맵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풀 과정하고 그다음에 논제별로 좀 약간의 강의가 진행이 되는 그런 시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화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론 수업이고요. 넓게 보면 이론 수업이고 이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논제들이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문제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그런 어떤 서술과 관련된 언급은 주로 맵 과정부터 아마 자세하게 다뤄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는 사실 뭐 어떤 암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서술이라든가 지금 기본 이론 단계에서는 그 부분을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책을 지금 뭐 한 번밖에 안 본 상태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심화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지나가던 학생들도 많이 질문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럴 경우에 학생들한테 이제 반대로 물어봐요. 보통 너가 뭐 관심이 있는 분야가 뭐니? 뭐 좋아하는 게 뭐니? 라고 하면 어떤 친구들은 뭐 축구 보는 거 좋아한다고 그러고 어떤 친구는 뭐 맛집 찾아다니는 거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친구랑 맥주 한잔 하면서 뭐 영국 프리미어 축구에 대해서 뭐 1시간, 2시간 떠들 수 있지 않냐? 그러면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물어요. 그럼 그걸 네가 외운 거냐? 그러면은 그 친구는 아니라고 얘기하죠. 예. 자, 시험도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그 말은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상식과 지식과 경험이 쌓였다는 얘기거든요. 그 상태가 되면 답안지 채우는 건 사실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쓰느냐 그건 따로 이제 연습을 하면 되는 거고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거는 관세법이든 관세평가든 HS든 그 과목에 대해서 일단은 내가 약간은 전문가 아니면 고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임하셔야 돼요. 얘를 내가 외운다고 접근하시면 지금 단계에서는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암기 위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약간 좀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한두 번 책을 본다고 해서 외워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예. 그래서 그건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맵 과정에 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답안지 서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을 많이 해드릴 거예요, 교수님들이.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연습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냥 책을 쭉 봤다면 이제 단원별로 중요한 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짚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답안지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는 이제 그때 11월, 12월 달에 맵 과정부터 좀 고민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는 이제 이게 실전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을 주어진 시간 안에 답안지를 좀 이쁘게 좀 작성을 하는 요령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쭉 거쳐가다 보면 저희 학원에도 걸려 있잖아요. 과목별로 이제 제일 우수 답안지를 게시를 해 놓는데 2차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기본 이론 듣고 계신 분들이 그 답안지를 보면서 막 한숨을 쉬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언제쯤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당연히 지금은 못 쓰죠. 그분들도 2차 기본 처음 들을 때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한 1년 정도의 공부를 거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는 참고로 1, 2월 달에는 이제 그 진도가 1월부터 8분의 1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요. 진도가 8분의 1 진도가 나갈 거예요. 이걸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모의고사 과정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모의고사반이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1, 2월에는 이제 출제 범위가 8분의 1입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과목별로 이제 범위가 공지가 미리 되면 시험 범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1, 2월까지는 어떤 벼락치기 공부가 몰아치기가 가능해요. 어느 정도 범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3월 달로 넘어가면 이제 2분의 1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진도면 뭐 아시겠지만 모의고사를 위해서 뭔가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3월부터는 또 자기만의 그 진도를 짜가지고요. 공부는 계속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이제 시험은 모의고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번의 이벤트인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데서 나오면 뭐 땡큐고,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위해서 뭔가 공부하는 것은 이제는 3월달부터 좀 힘들어진다. 그때부터는 자기만의 스케줄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면 그래서 지금은 방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요. 일단 7월부터 그 10월까지는 이론을 완성하는 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완성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기본하고 심화 과정은 이제 이론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딴 게 아니라 그 분야에 내가 정말 모르는 게 없게끔 만들어 놓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잠시만요. 물 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서브노트라든가 목차노트 같은 것들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물론 이거를 뭐 공부 방법이 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그 관세법하고 무역실무는 이게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그 HS 같은 경우는 뭐 법률집 같은 게 있고 요약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평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례형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열하는 그런 서브노트 같은 건 굳이 필요 없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관세법하고 무역실무는 굉장히 글자도 많고 글도 많고 그다음에 내용이 좀 장황한 게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책의 내용을 그냥 다 내가 외우겠다고 생각하시면은 힘들어져요.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외워야 될 것들, 그다음에 주요한 목차들 그런 거 위주로 간단하게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서브노트나 목차노트는 10월까지 완성을 하긴 힘들고요.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방향 정도만 좀 정립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달에 보면 이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은 기본 이론 책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자료가 또 이제 나갈 거예요. 프린트가 뭐 한 1, 2천 페이지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다른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모으실 거고 그런 자료들을 다 총 이제 합쳐서 그거를 잘 버무려 가지고 나의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잘 버무려 놓는 게 서브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막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만드는 서브노트는 그냥 기본서 베끼는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서브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지금은 일단 공부를 하시고 다만 이제 목차로 공부는 좀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달에 문제풀이를 좀 하면서 책의 목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괜찮지만 다른 자료에서 중요한 좋은 자료가 있으면 그런 걸 이제 내가 좀 약간 이제 나만의 어떤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가지고 그 답안지를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부터 6월까지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의고사 실전 연습 단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커리큘럼을 제가 한 3개 정도로 지금 제안을 드리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내년 2차 시험까지 합격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실 분들 그런 걸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올수록 조금씩 약간 좀 안전하다고 해야 될까? 1차 합격에 조금 더 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차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 과정 중에 본인한테 맞는 걸 좀 선택을 하시면 되고 내년 2차를 1, 2차를 다 합격을 하실 분들은 무조건 제일 위에 있는 커리를 따라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차 커리 중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뭐 어차피 올해까지는 계속 2차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2차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1차가 불안하잖아요. 특히 회계학도 그렇고. 그래서 1차 공부 시점을 언제부터 잡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회계학의 점수, 본인 점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회계학 점수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뭐 1월부터 1차 쭉 시작하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회계학 점수가 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한 11월부터 예, 회계학 공부를 좀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관세법하고 무역영어는 여러분이 처음 1차 할 때 접했던 것들보다는 많이 쉬워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2차 관세법과 2차 무역실무에서 3대 협약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법하고 무역영어는 1, 2월 달에 문제풀이 위주로 1차를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내세법을 좀 많이 손을 놨잖아요. 그래서 내세법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동차 합격에 굉장히 중요한 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2차를 준비하는 분들한테 요즘에 또 이메일 상담이나 방문 상담이 있는데, 그때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지켜야 될 게 이거예요. 공부의 순서를 꼭 지켜라. 네. 무슨 말이냐면 큰 틀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잡아가는 방식이 당연히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1차 공부할 때는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부분 단락단락별로 그냥 외우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근데 2차 공부는 내가 글을 써야 되고 50점짜리 같은 경우 굉장히 긴 서술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절대 답안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1차 공부하듯이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 외우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 그거 다 쓸 시간도 없어요. 근데 그걸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나중이고, 일단은 전체적인 일단은 목차가 되게 중요하다 얘기 하잖아요. 그 목차부터 잘 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목차가 어느 정도 잡혀지면 그 하부 목차로 점점 넓혀가는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무작정 세부적인 거 외우는 게 아니고요. 요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회독시 각 회차마다 좀 목표를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려요. 자,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화까지 한 3회독은 하는 게 맞다. 그러면 3회독을 할 때 각 회차별로 목표가 좀 달리 설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자, 아마추어들은 한 번에 공부할 때, 처음 공부할 때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이걸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지치고 진도도 잘 안 나가고 힘들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 두꺼운 책을 요리할 때는 그렇게 한꺼번에 덤비시면 절대 안 되고, 처음 볼 때, 두 번째 볼 때, 세 번째 볼 때 목표를 다 달리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진도가 빨리빨리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단계별 목표를 달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불안함에 지시면 안 돼요. 불안할 수 있죠. 근데 한 번 보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두 번, 세 번, 네 번. 저 같은 경우 서브노트까지 합치면 공부할 때 거의 100번 봤어요. 100번. 정말로 뻥이 아니고요. 나중에 서브노트는 1회독도 가능해져요. 나중에 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기억이 안 나고 지금 잘 모른다고 해서 거기 계속 머무르고 계시면 안 돼요. 얘는 앞으로 수십 번 볼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도를. 그 다음 세 번째, 암기는 시간을 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자주 봐서 외워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을 내서 뭔가를 막 외워요. 그럼 당연히 다음날 까먹죠. 그럼 또 외워요. 근데 다음날 가면 또 까먹죠. 이런 식의 반복을 1년 내내 하다 보면 공부가 힘들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는 시간 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이건 장기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주 봐서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하는 공부 방법이 맞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자, 최종 합격자의 점수도 평균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60점 안팎이에요. 예,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합격자들, 예, 그들도 다 아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 채점하는 교수님들이 볼 때 그 합격한 사람들의 점수도 60점 남짓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내가 이걸 다 무조건 알아야 된다,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되게 많이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관세 부분에 전혀 일을 해본 경험도 없고, 그죠? 그래서 관세법이라는 책, 그 다음에 강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접하는 건데, 간접적인 경험으로 그 분야에 100% 다 내가 숙지를 할 수 있을까? 예, 그건 불가능한 목표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모르는 게 굉장히 당연한 거고 어려운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차 공부는 여러분 다 완성이 돼서 들어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다음 얘기가 나올 건데, 다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건데, 결국 고시 공부는 버티는 싸움이에요. 버티는 싸움. 네, 요거는 좀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합격자들도 60점밖에 안 돼요. 평균 점수가. 그러면 그거는 뭐 F잖아요. 학점으로 보면 F고. 근데 뭐 제도적으로 90명 이상은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위에서 상위 90명을 이제 뽑는 것 뿐이지, 그 90명 뽑히는 사람들이 정말 다 완벽하게 아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건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버티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남들이 힘들고 지칠 때, 스트레스 받고 뭐 이렇게 짜증내고 할 때 그냥 꾹 참고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더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답안지에 몇 줄을 더 쓸 거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진도가 안 나가고 아니면 좀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교수진 소개 과목별 공략 방안인데,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요. 예,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에 뭐 제가령 관세사님 계시고, 그 다음에 관세율표 조천희 관세사님, 관세평가에 김병수 관세사님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무역실무는 이제 두 분이 계시죠. 최건수 관세사님하고 최재승 관세사님. 그래서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그 기본 이론은 예를 들어 뭐 최재승 관세사님을 들었는데, 만약 심화는 최건수 관세사님으로 이제 바꿔서 교차 수강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한 사람을 계속 쭉 따라가는 것도 괜찮은데, 무역실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범위가 넓고 분야가 넓기 때문에 뭐 약간 다른 의견,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도움이 좀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스터디 할 때, 저는 이제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공부를 할 때. 그때 스터디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무역 실무였던 것 같아요. 왜 무역 실무가 어려웠냐면 책들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설명이 좀 다른 부분이 막 나와요. 그럼 이제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 되게 많고, 그럼 그거 찾아내려고, 답을 찾아내려고, 옛날에 인터넷이 없었으니까요. 뭐 국회 도서관까지 가서 자료 찾아보고 논문 찾아보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무역실무는 저희 스터디 내에서 한 7권을 책을 소화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책을 돌렸죠. 네, 그렇게 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무역실무는 굉장히 높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역실무는 교차 수강하는 것도 전혀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2차 시험 과목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니까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별 소개도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는데, 그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각 과목별 강사님들도 설명을 다 해주시는 거라, 네,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관세법은 여러분들 제발 좀 부탁인데 1차 공부하듯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1차 객관식 시험이 아니잖아요. 2차 관세법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때 무슨 당구장 표시 있는 박스 외우고 뭐 이런 거보다도, 일단 내가 글을 쓰고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발표를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발표 순서를 먼저 생각을 하고, 발표할 때 그러니까 목차별로 어떤 얘기를 할지만 적어서 간단하게 나가잖아요, 발표할 때. 그거랑 똑같아요. 서브노트가 그런 용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말이 끊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쭉 말을 이어갈 수 있으려면 전체적인 틀을 잡고 목차를 잘 기억을 하고, 그게 먼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거를 좀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지막에 시험 준비 반영해 보시면 각 규정별 뭐 취지, 요건 및 절차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된다 돼 있고, 법 규정을 무작정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키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서술하는 능력 배양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관세법 시험은 관세법령 암송 시험이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관세 시험이 그렇게 단순한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령을 누가 잘해왔나의 싸움이 아니라 그 제도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아는가, 더 잘 설명을 하는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 와중에 정확한 법령을 써놓는 건 좋긴 하겠지만 일단 그게 우선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써보면 알게 되는데, 책에 있는 내용을 답안지에 그냥 1대1로 옮겨 적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모자르고, 그 다음에 시험 답안지 양도 작기 때문에, 공간도 작기 때문에 1대1로 옮겨 적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내가 줄여서 써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하고 단순히 외운 친구들은 그 작업이 안 돼서 답안지를 잘 못 써요. 외우기만 잘해왔지. 무슨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은 무작정 법령 외우는데 시간 너무 쓰지 마시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책을 많이 보고 자주 보고, 그 다음에 뭐 법령집도 자주 돌려보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입이 붙어요. 법령은 일부러 외우려고, 저도 일부러 외우려고 시간 들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입에 붙어버립니다, 그게. 그래서 너무 지금 단계에서 안 외워진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관세율표인데요. 관세율표는 힘들죠. 네. 처음에 저도 이게 참 사람이 해야 될 공부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제 말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선배들도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관세법, 무역실무는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아요. 정말로 점점 멀어지는데, 관세율표는 어디 가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외로 점수가 좀 잘 나오는 과목이 HS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일단은 그 조춘희 간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걸 먼저 보면 시험 준비 방향을 먼저 보세요. 그러면은 각 부와 류가 어떤 분류 흐름과 체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라. 이건 기본이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 후에 통칙 일에 의거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철저히 서술형 중심으로 학습해야 될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단 처음에 기본 뭐 심화 정도까지는 1류부터 97류까지를 다 전반적으로 공부를 이제 해야 되겠죠. 쭉 다 하시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라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범위를 넓혀서 시작을 하지만,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정말 나올 만한 것들, 그 다음에 확률이 높은 것들 위주로 좀 이제 좁혀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게 굉장히 명확한 게 어떻게 보면 HS인 것 같아요.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HS는 50점짜리로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딱히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많진 않단 말이에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무조건 HS 공부한다 그럼 1류부터 97류까지 똑같이 그냥 똑같은 시간 배분으로 공부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뒤로 가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 84, 85, 뭐 11부라든가 섬유류라든가 50점짜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의 시간 비중을 훨씬 더 늘려놓으셔야 돼요. 무조건 똑같이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무슨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28, 29류. 저도 그랬고. 근데 여러분 28, 29류는 뭐 우리나라에서 산업적으로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화학식을 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시험에 많이 나올까요? 많이 안 나와요. 근데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28류, 29류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걱정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나올 수 있죠. 근데 나오면 나만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다 못 쓰죠. 다 망쳐요, 그러면. 거기서 같이 망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28, 29류를 확실히 외우겠다는 욕심 때문에 뭐 84, 85 이런 데를 좀 남들보다 등한시했다. 그럼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확실하게 나올 만한 것들 먼저 수준을 확 높여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그 다음 것들을 건드리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1류부터 97류 똑같이 계속 똑같이 외운다?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HS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해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그거를 그러니까 그 조절을 잘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과목이든 간에, 무슨 시험이든 간에. 근데 그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합격을 못하고. 그 차이가 있다는 것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세평가는 이제 유일하게 여러분들, 얘는 그죠? 사례형 문제죠. 개인적인 욕심으로 HS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그건 아니니까 지금은. 자, 그래서 관세평가는 유일하게 지금 사례형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 준비 방향을 잘 보시면, 자, 일단 관세평가는 50점짜리 문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길어요. 문제 읽다가 시간 다 가죠. 그래서 그걸 빨리 읽고 5분 내에 출제요들을 파악한 연습을 해라. 요거는 뭐 지금 단계에서는 힘들 거고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라든가 모의고사에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중요한 핵심 사례는 항상 그림으로 보거나 훈련을 습관화해라. 이게 관세평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식이라든가 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법령 규정이라든가 WTO 평가 협정 내용을 연결해서 이미지화하는 작업도 수행을 좀 해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하고 2년간 모의고사 유형 및 패턴을 익힐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평가 같은 경우는 이게 실무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논란도 많고 이론도 많고 되게 좀 복잡한 분야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출제 교수님들도 문제 내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좀 힘들어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김명수 강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출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최근 2년간 모의고사 유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좀 반복을 해 놓으시면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는 문제는 이제 안 나온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제
얼마나 빨리 의도를 파악하고 푸느냐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상담을 오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 HS하고 관세평가는 그냥 그 분야에서 업무를 하지 않으셨던 분이 문제를 내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은 현직에 계신 분들, 관세평가는 대부분 그래요. 현직에 계신 관세평가 분류원의 직원분들이 오시거나 아니면 과거에 근무하셨던 분들, 퇴직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HS나 관세평가 쪽을 주로 내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은 항상 수십 년간 해왔던 업무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둘 다 선택이에요. 품목분류위원회도 보면 어떤 품목이 2호로 갈 거냐 저호로 갈 거냐 선택의 문제고, 관세평가도 얘를 포함시킬 거냐 아니면 공제를 할 거냐 이거의 이제 싸움이잖아요. 논리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회의 자료에 올라오는 거 보면 어떤 논리든 다 어떤 근거가 있고 되게 명확해요. 거기서 이분들은 이제 선택을 하는 일을 계속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떤 정확성을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어떤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특히 HS 하시는 분들은 왜 어떤 품목 분류의 기준이 내는 어떤 뭐 함유량 같은 거 있죠? 몇 프로? 거기서도 이제 이상이냐 이하냐, 미만이냐 초과냐, 요거 단어 틀리는 거 굉장히 민감해 하시는 분들 많아요. HS 쪽은. 평가도 뭐 비슷한 게 있을 테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평가 분류 사례라든가 아니면은 품목 분류 사례가 청이라든가 관세청 홈페이지에 다 있거든요. 그거를 하루에 10분씩만 좀 읽어보시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좀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뭐 정답을 맞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들이 쓰는 용어, 그 사람들이 쓰는 문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쓰는 문장, 그 다음에 평가 같은 경우도 어떤 부분부터 먼저 건드리고 쭉 논리를 풀어가는지 그 논리의 흐름을 그분들의 어떤 흐름으로 같이 좀 맞춰가는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답안지를 쓰다 보면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뭔가 낯익고 익숙하고 그 다음에 왠지 좀 수준이 높아 보이는 답안지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라든가 HS는 여러분들 뭐 내용은 잘 모르겠더라도 그분들이 어떤 문장을 쓰고 어떤 식으로 좀 논리를 풀어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자주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관세평가 다음이 이제 무역실무인데요. 실무는 그 과목 특징을 보시면 가장 방대한 분량의 과목이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 끝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무역과 관련된 건 다 무역실무 과목의, 그죠? 출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준비 방향을 보시면 이해, 정리, 암기, 답안 연습 이건 뭐 일반적인 순서죠. 계속 덧칠하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전체 분량에 대한 적절한 제한이 가장 중요하다. 무역 실무라는 건 절대로 전부를 다 가져가려고 욕심을 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큰일 나요. 그리고 대외환도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독의 숫자보다는 효율적인 회독이 필요하다 돼 있는데, 일단은 전체 분량에 대한 적절한 제한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많은 분들이, 저도 공부할 때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욕심이 있을 때는 책에서 예를 들어 뭐 청약이다 그러면 청약의 정의가 나오잖아요. 그럼 책에 있는 그 정의, 의, 단락을 다 통째로 외우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CIS제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처음부터 그 단락을 다 외우려고 하니까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을 또는 규정의 내용을 그대로 다 옮겨 적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안 돼요. 이게 기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쓰다 보면 조금씩 달라져요. 제가 쓰는 답안지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겠구나라는 판단이 모의고사 한두 번 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바꿨냐면 뭐 내용만 일단 안 틀리면 되는 거니까요. 거의 70~80%만 비슷하게 써도 비슷하게 쓰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걸 다 외우겠다는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는 대신에 말이 되게끔. 저는 제가 쓴 답안지를 무조건 읽어봤거든요. 잘 안 읽어본 학생들도 많은데 자기가 쓴 답안지를 나중에 꼭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면 되게 낯뜨거워요. 주어와 동사가 호응도 안 되는 게 되게 많고 말도 안 되는 게 되게 많고 되게 이상해져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일단 말이 되게 쓰는 연습을 좀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실무 같은 게 이게 법조문이 아니고 또 책마다 표현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이게 머리에서 막 돌기만 하지 정확한 문장이 잘 각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내가 반드시 외워야 될 것들은 딱딱딱 정해놔서 정확하게 외워놓고요. 뭐 3대 협약이 그렇겠죠. 나머지 것들은 어떤 키워드 중심으로만 딱 해서 그냥 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뭐 글쓰기 능력? 그걸 좀 믿는 게 더 속 편할 수도 있는 게 무역 실무예요. 그걸 무조건 다 외워서 간다라는 건 불가능하더라고요. 전 공부를 해보니까. 일단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대외화는 절대 제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역 실무 분야에서 10점 올리는 것보다 대외환으로 10점 올리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 있는 50점에서 60점 올리는 것보다는 제로 베이스에서 10점 올리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 쉽다는 얘기예요. 제끼지 마시고, 그다음에 회독의 숫자가 효율적인 회독이 필요하다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랑 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회독을 하더라도 그 분업을 하라고 했잖아요. 1회독 때는 어떤 거에 주안을 둘 건지, 2회독 때는 어떤 거에 주안을 둘 건지, 그거 목표에 따라서 해야 이게 회독마다 주기도 줄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이게 딱딱딱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시면 정말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네.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말이 되게 빠르네요. 뭐 들을만 하신가요? 말이 빠르진 않죠? 다들 그냥 아무 말이 없이 듣기만 하셔가지고, 네. 그렇다고 별풍선 같은 거 쏘지 마세요. 예. 저 많아요. 네. 자, 이제 채점평을 좀 볼게요. 네. 빨라서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관세사 시험 채점평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물론 길지만 제가 좀 이렇게 약간 발췌를 한 건데, 위에 보시면 예년과 유사하게 답안 작성을 포기한 수험자는 적었지만 시간 안배를 잘못하여 전체 문제를 작성하지 못한 수험자가 많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사실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1년 이상 2차를 공부한 유예생이나 동차생들은 전체적으로 안배를 잘 할 거예요. 근데 이제 1차를 갓 붙어가지고 이제 2차를 처음 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사실 그런 친구들은 아는 문제만 붙잡고 계속 쓰거든요. 나머지 모르는 문제는 아예 쓰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우리한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인데, 자, 일단은 최근 관세법령 개정 사항하고 뭐 해당 관세법 조항이랑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는지, 여기서 여러분들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는지가 암기하고랑은 좀 다른 내용이라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거와 외운 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어려운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보시면은 그 마지막에 빨간색 부분 보시면 시간 안배가 합격의 당락을 판가름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건데, 뭐 지금 단계에서 설명을 드릴 건 아닌데, 이건 모의고사에서 설명을 드려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50점짜리 한 문제랑 10점짜리 5문제가 있으면 그걸 내가 다 아는 문제가 나오면 정말 좋겠죠. 행복하겠지만, 사실은 50점짜리가 좀 생소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글을 써나가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고, 아니면 10점짜리 한두 문제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대부분 쓰지 못하는 애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과거에 그랬던 적도 있고, 시사적인 문제가 이제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땐 여러분들 일단은 그 내가 아는 쪽에 좀 많은 내용을 쓰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요. 물론 그것도 괜찮긴 한데, 교수님들이잖아요. 교수님들은 사실 어떤 논문이나 이런 걸 보실 때 전체적인 양의 균형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보고, 그게 논문의 하나의 미덕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수준의 가로 1, 2, 3이 있으면 가로 1, 2, 3은 동등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 서술하는 양이 비슷비슷해야 돼요. 그게 전체적인 흐름상 맞거든요. 근데 내가 2번을 더 잘한다고 2번만 막 진탕 써놓으면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세법하고 무역실무는 아까 말씀드렸죠. 관세평가나 HS는 주로 실무했던 분들이 채점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성향이 맞아야 되고, 관세법하고 실무는 실제 교수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답안지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잘해왔다고 그 부분만 좀 많이 쓴다? 그거 좀 피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런 글들을 보면 약간 찡그리시는 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균형과 안배를 통해 가지고 잘 버무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을 다 외워가지고 1대1로 답안지에 옮겨 적는 거는, 그런 문제는 사실 잘 안 나와요. 대부분 내가 함축하고 요약하고, 예, 뭐 이래야 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능력을 하려면, 배양을 하려면 사실 내가 완전히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암기보다도. 네. 자, 관세율표 상품학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HS 문제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단답형, 암기 위주의 좀 문제가 나와서.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단락을 보시면은 호의 용어를 암기해서 작성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하였다. 네. 사실 관세사들이 HS 책을 관세율표 책을 보면서 일을 하지 그걸 외워서 일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걸 왜 자꾸 외우는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관련 주나 호의 용어를 정확히 쓰지 않으면 감점 요인을 작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업무할 때에는 통칙이라든가 주라든가 이런 거를 얼마나 정확하게 적용하고 이해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품목을 위해서는. 사실 호의 용어를 외우는 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요즘 문제가 좀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 단락을 보시면 관련 규정이 암기뿐 아니라 의미까지 이해하고 있어 좋은 답을 작성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규정을 단순히 암기해서 서술하는 거는 그냥 기본인 거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어필하는 학생이 있다면 더 좋은 점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걸 잘 명심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자, 4번 문항 같은 경우는 용어만 작성해도 문제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용어를 쓰라는 문제였단 말이죠. 그러면 용어의 긴 내용까지 작성한 수험생 의외로 많았는데 추가로 점수를 부여받는 것도 아니고 작성 시간도 많지 않다는 걸 감안해 보면 출제자가 요구한 물음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만에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뭐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호의 용어를 쓰시죠. 그럼 호의 용어를 쓰시면 돼요. 네, 그럼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 두 번째 관련 같은 경우는 규정이죠. 뭐 주라든가 통칙 이런 것들은 주의 규정을 그냥 외워서 딱 쓰고 끝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네가 주 2를 외웠니가 아니라 주 2가 어떤 내용이니를 물어본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만약 주의 2라면 주의 2를 쓰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보통 우리가 총칙이라든가 해설서 보면 나오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주를 물어보면. 근데 그런 것들 안 하고 주 저 자료였죠? 이러고 그냥 끝내버리면은 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에 따라서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이런 채점평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세평가는 기본 시간에 기본 이론 대비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되게 웃었는데 예, 방송 중이지만 그래도 아프리카니까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극딜을 하셨죠. 예, 극딜을 하셨는데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동일한 채점자가 해마다 2차 시험을 채점하는 것이 아님에도 기존 채점평을 참고해보면 이전의 채점자와 거의 평이 동일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예, 그것은 수험생들의 잘못된 답안 작성 패턴이 통상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답안지를 써서 답답하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아무리 시간에 쫓겨도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다 알고 좀 답안을 작성해라. 예, 자,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쓰면 되는데 그거를 좀 간과하고 그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규정 내용만 답안으로 기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관세평가는 판단을 해가지고 결론을 써야 되는데 판단의 근거인 법 규정만 써놓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예. 그죠? 평가는 그런 과목이 아닌데.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 보면 답안 작성 방법이 잘못되면 답안 작성에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된다.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하면 답안 작성에 시간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금 이거 채점하는 교수님들이 쓰는 말이죠.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패턴의 답안을 똑바로 쓰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 예, 뭐라고 해야 되냐. 제목을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나중에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과목별 특성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 관세법은 어떻게 보면 법 규정을 좀 쓰는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관세평가는 어떤 평가 규정이나 법 규정이 위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주어진 사례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가지고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게 관세평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답안지를 쭉 써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교수님들이 채점하다 보면은 법 규정을 거기 일일이 빽빽하게 다 규정을 해놓다 보니까 그게 좀 이제 불만이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간과하고 어떤 사례 판단의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라는 게 그 채점 교수님들의 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역 실무. 무역 실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딴 건 없고 그 첫 번째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시간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고 내용 면에서도 많은 내용을 정확하게 이거 좀 모순되지 않나요? 많은 내용을 정확하게 서술한다. 누구나 다 하고 싶은 건데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관세법하고 무역실무는 굉장히 좀 장황해질 수 있어요. 답안지를 쓰다 보면. 그래서 지금이야 공부하는 단계니까 두루두루두루 모든 부분을 다 공부를 하되 나중에 이제 서브노트를 만들던가 목차노트를 만들 때는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하시고, 그리고 실제 답안을 쓸 때도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은 그래요. 어떤 한 부분을 집중해서 쓰는 것보다는 조금씩 모든 걸 다 건드려주고 가는 그런 답안지를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예, 다방면 쭉.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무역실무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주 묻는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실강을 꼭 들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 예, 많이들 하고 계시죠. 뒤에도 나오지만 저희가 통계를 해보니 인강만 들은 학생들 중에서의 합격률하고 실강을 좀 들었던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합격률을 봤을 때 후자 합격률이 한 6배 정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효과는 분명히 좀 있다는 판단은 드는데, 이제 여건이 되느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여건이 되면 실강을 좀 들으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게, 아무래도 상대 평가다 보니까 옆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면서 같이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무리해서까지 꼭 실강을 들어야 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여건이 되는 분에 한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터디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인데, 이제 스터디를 한다면 이제부터 슬슬 움직여야 되는 시기죠. 사실 여러분들 기본 이론 듣고 있을 때는 뭐 이제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뭘 하겠어요. 사실 스터디가 의미가 없어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만나야 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 2달을 끝내면 이제 심화를 하면서 슬슬 좀 시작이 되면 좋긴 한데, 일단은 여러분들 스터디를 하려면 멤버를 잘 구성하는 게 좋고요. 서로 좀 신뢰가 있어야 되고, 얻어가기만 하려고 하고 자기 거 안 내놓는 사람들은 사실 스터디 있으면 안 되거든요. 죄송한데 질문은 뒤에 한꺼번에 할 테니까요. 예, 그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지금 보면, 스터디 같은 경우 보면 아까 저는 스터디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뭐 저는 예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원 커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지가 않았습니다. 뭐 문제풀이도 없고 모의고사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나 뭐 이런 문제풀이 같은 거를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뽑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됐기 때문에 스터디가 필수였는데, 요즘은 학원 커리 따라가기도 버겁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스터디를 하고 합격하는 분들, 안 하고 합격하는 분들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해보는 거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스터디가 또 되려면 실강이 또 중요하긴 합니다. 실강을 하면서 좀 얼굴을 익혀놓고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된 상태에서 멤버를 구성하는 게 좋은데, 뭐 웹상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는 스터디는 아무래도 약간 좀 그죠? 대면하고 많은 걸 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시도는 해보시고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접는 게 더 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스터디에 좀 요즘 어떤 스터디를 보면서 불만인 게 뭐냐면, 스터디는 여럿이 모이는 거잖아요. 나름 바쁜 시간을 이제 쪼개서 모인 건데, 그렇게 여럿이 모였으면 혼자 할 수 없는 거를 같이 좀 나눠서 하는 게 스터디의 효율성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5명, 10명 막 모여가지고 거기서 암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암기는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왜 모여서요, 바쁜 시간에? 그런 거 할 거면 스터디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예, 암기는 혼자 하는 거예요. 스터디를 하는 거는 혼자 다 하기 힘든 것들을 나눠서 할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스터디에서 무역실무 책을 7권을 봤다고 했죠. 무역실무라고 되어 있는 책이 4권인가 3권이었고, 결제론, 운송론, 보험론, 중재론, 이렇게 강론까지 4권이 있었어요. 그거를 혼자서 다 책을 사기 부담이 되니까 공금을 걷어서 스터디에서 돌려볼 책으로 이렇게 다 공금으로 사고, 그리고 다들 똑같은 학원 책으로만 공부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책 외우는 것밖에 안 되죠.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터디에서 3회독을 이제 먼저 저희는 공부를 해서 돌렸는데, 다른 거 안 하고 돌리기만 해서 계속 내용을 돌렸어요. 공부하면서 발표하고 목차 서로 좀 얘기해보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내가 만약 이번 주 무역실무다 그러면 그 책을 돌아가면서 내가 따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 과목은. 예를 들어 관세법을 맡은 친구는 관세법 여러 과목의 책을 걔가 그 해당 단원 이번 주 진도를 요약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서로 배포해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것들 다 나눠서 하니까. 그런 것들이 스터디의 장점인 거지, 혼자서 할 수 있는 걸 굳이 모여서 한다? 그거는 별로 스터디 안 하는 게 전 낫다고 봐요. 예. 특히 암기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마요, 모여서. 네. 혼자 할 수 있는 건데. 자, 그 다음에, 동차생인데 1차는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네,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근데 요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회계학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계학이 내가 점수가 높으면, 뭐 1월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관세법 무형영어에 대한 그 투입 시간을 많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뭐 회계학이 좀 불안하다 싶으면 뭐 11월, 9월 뭐 언제부터 시작하세요. 불안하면 시작하시는 게 맞아요. 1차는 회계학 같은 경우는. 예. 다만 1차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점점 이제 2차 합격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건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차 하시는 분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동차라는 게 여러분 1차 공부하면서 2차 공부한다고 그게 다 동차가 아니에요. 제 기준으로는 2차를 합격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게 동차 공부지, 그냥 1차를 주로 하되 2차를 조금 이렇게 곁들이는 식으로 공부하는 거는 동차 공부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동차 공부를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그럼 1차는 언제 해요? 그래서 1차를 조금 늘리면 그럼 2차는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럼 어쩌라고 저한테.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동차는 위험한 거예요. 리스크가 따라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는 자기가 판단을 해서 적절한 안배를 하는 건 본인의 몫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내년 2차를 합격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라면 뭐 모험을 해야지, 어쩔 수 없죠. 반면에 일단은 안정적으로 1차를 내년에 합격하는 걸 원한다면 1차를 조금 더 길게 가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래서 기준은 나한테 있는 거지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암기에 약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이거는 뭐 저라고 암기를 잘했겠어요. 예. 사람 다 똑같습니다. 보면 금방 까먹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외우는 방법은요, 시간을 내가지고 막 계속 시간 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100번 보면 외워져요. 100번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외워져요. 100번을 봤는데도 안 외워진다?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럴 리는 없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의 회독을 늘렸어요. 처음에는 한 4-5번, 3-4번 본 것 같아요. 일단 책을 회독을 하는데, 처음에는 2달을 걸렸다면 그 다음 회독부터는 시간을 점점 줄여갑니다. 그래서 회독의 주기를 짧게 하고, 그걸 하면서 저는 전 과목을 다 스터디를 하면서 서브노트를 만들었어요. 제 기준으로. 서브노트는 과목당 한 50페이지 정도 이면지로, 50페이지, 60페이지 정도였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두께죠. 그래서 그걸 딱 만들어서 저는 막판 3개월은 그 4권의 서브노트를 계속 1일 1일 회독을 했어요. 그 서브노트 어떻게 만들었느냐? 뭐 기본이 되는 목차가 있고, 뭐 교재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목차에서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자료들의 목차를 가감해가지고, 덧붙이고 빼고 해가지고 나만의 뭔가 엑기스를 딱딱딱 만들어 놓은 거죠. 그냥 목차랑 키워드만 적어놨어요, 여러분. 거기 일일이 다 적으면 그거 만들다 시간이 다 가거든요. 그래서 여백에 있는 내용들은 제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항상 이 문장을 그대로 다 옮겨 적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서만 벗어나면 공부가 너무 편해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공부는 너무 괴로워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아무튼 선택은 여러분이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그건 있어요. 합격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꼭 정답이냐? 그건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 말이 맞으면 그 사람은 그 과목을 한 8, 90점 맞았으면 말이 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2차는 상대평가잖아요. 90명을 뽑아줘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꼭 맞다라고 얘기해도 애매하긴 해요. 그 방법이 맞으면 90점 맞아야죠, 2차를.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합격자 중 커리큘럼 뭐 수강 현황인데, 뭐 보시면은 기본 이론은 거의 80%,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 거의 90%, 자, 이렇게 지금 수강을 다 하셨고, 심화도 거의 70% 정도, 맵과 정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심화 이론의 그 수강률이 적은 이유가, 뭐 보통 보면은 뭐 심화 들을 필요 없어요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다 뻘소리고요. 기본 이론을 다 못 끝낸 거예요, 2달 안에. 그래서 심화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심화까지 포함해서 3회독은 무조건 맞춰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 뭐
카페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댓글로 달아주는 친구들 고맙죠. 고맙긴 한데 그 친구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다를 거 없어요. 그냥 수험생이에요. 걔네들은 여러분보다 몇 달 그냥 공부 먼저 시작한 것 뿐이지 여러분보다 나은 게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합격한 사람들 또는 가르치는 분들의 말을 믿는 게 그게 정답이고, 일단은 뭐 강의를 들을지 말지 여러분이 판단을 하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조건 문제풀이 전까지는, 맵 전까지는 3회도 무조건 끝내셔야 돼요. 3번 정도 보고 나서야 그 다음에 뭔가 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질문은 좀 이따가 한꺼번에 해요.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자, 전체 합격자 중에 온라인 수강생, 온라인만 들은 분들이 41명, 그 다음에 학원만 들은 분들이 46명. 어떻게 보면 학원만 들은 건 아니죠. 학원을 같이 들은 분들인데, 보면은 합격자 수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분모가 차이가 좀 많죠. 온라인을 들은 분들, 학원을 들은 분들. 그래서 분모 대비 비율로 따져보면은, 6배가 아니네요. 거의 7배 정도가 되겠네요. 7배, 6배. 예. 그래서 굉장히 학원을 들은 분들이 오히려 합격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매번 설명회 때마다 드리는 거니까요.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올해 2차, 1, 2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시험 일정도 연기되고 뒤숭숭하잖아요. 지금도 또 갑자기 또 재확산이 되니까 뭐 2차 또 연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말도 나오고 있긴 한데, 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 처음 겪는 상황이었으니까 시험이 이제 연기가 됐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험도 치러봤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래서 아마 뭐 정말 뭐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자꾸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요. 원래 그 시험은 도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도박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공부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설명의 프로모션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원래 오늘 오프라인을 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됐고, 그래서 설명회 참석을 신청한 분들에게 저희가 나중에 학원 강의 개설 시에, 개강 시에 이제 그 할인, 이제 쿠폰, 할인 금액을 적용을 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생방송에 지금 참여하신 분들 추첨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상품을 이제 드릴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문 답변을 받기 전에, 먼저 추천을 먼저 해야 되겠구나. 그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 2단계 지금 거리두기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처럼 이제 300인 이상의 학원은 지금 이제 운영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명령이 8월 30일까지예요. 그래서 8월 30일까지고, 8월 30일 이후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이제 9월 달에 이제 개강이 순조롭게 될 수 있겠지만, 혹시 이게 연기가 된다거나 뭐 더 상황이 악화가 된다면 그때 되면 아마 한 9월 초부터 바로 개강은 힘들 것 같고요. 아마 9월 중순쯤에 상황을 봐서 저희가 실강 개강입니다. 실강 개강. 그래서 실강 개강을 일단은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강 개강을 일단 끝까지 한번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일단은 그래서 길게 보면 한 중순까지는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빠르면 빨리 할 수는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 정도 기간이 남으면 여러분들은 아싸 학원 없다 이러면서 놀면 안 되죠. 절대 안 되고, 기본 이론 하면서 부족했던 것들을 그때 충분히 좀 복습을 하시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풀까지는 무조건 3회 독을 한다는 각오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강 시간은, 개강 일자는요, 심화반 개강 일자는 이제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뭐 할 수 없이 뭐 온라인으로만 찍어서 진행을 하든가 해야 되긴 하겠죠. 근데 거의 이제 실강은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추첨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주시죠. 추첨이 일단은, 잠깐만요. 그 전 페이지로 가야 되겠다.
옛날 현업에 있을 때는 단축키 되게 잘 썼는데 안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무뎌지 계속 이러고 있어요, 아재처럼. 자, 추천번호, 휴대폰 번호 4자리만 불러주세요는 뭐예요? 휴대폰 번호 4자리가 저희가 이제 불러드리는 게 그 본인 휴대폰 번호 뒷자리 4번호래요. 예, 네 자리. 그래서 그걸 이제 불러드릴 테니까 본인이면 거기다가 하시면 돼요. 아재의 손길. 예. 얼굴을 알아야 되는데. 예. 자, 핸드폰 번호고요. 0104번. 예, 0104 보이시나? 예, 0104분이 HS 미니 암기장. 예. 첫 번째로 당첨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뒷자리에요. 9490, 예, 9490님, HS 미니 암기장, 예, 한 분 됐고. 잘 보여요? 네. HS 미니 암기장은 다 갖고 계시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8602. 보이죠? 8602. 예. 조작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HS 미니 암기장 3분 뽑았고요. 그 다음에 독서실 1개월 이용권 한 분입니다. 자, 2100, 2100번. 예, 이분이 이제 독서실 1개월 이용권이고, 조금 긴장하게 바라시는 게 많네요. 네. 혼자 하면 이게 긴장감이 있게 안 돼요, 여러분. 예. 빈종이고요. 자, 번호가 되게 좋네요. 자, 이거는 2차 학원 온라인 수강료 30%. 오, 예. 두 분인데 그 중에 첫 분 8482분 30% 할인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0% 두 번째 분 9861. 예, 9861분 축하드리고, 자, 두두두 드디어 이제 50%. 엄마한테는 정상가를 받아내고, 그죠? 예, 삥땅 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자, 끝에 자리가 50% 할인권, 끝에 자리가 1입니다. 1. 예, 1번. 그래서 1631. 1631분이 50% 할인권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로또 방송. 자, 이제 질문 답변을 좀 하려고 해요. 예, 한 시간이 7시가 다 돼가는 건가요? 예,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끝나고 바로 1차 설명해야 되거든요. 예. 예, 해 3628님 언젠가 되겠죠. 예, 아이패드는 할게요. 예, 조만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영월에 거주 중인데 모의고사는 상반기 서울 방을 구하는 게 맞을까요? 영월 되게 머네요. 강원도는 저희가 지방 모의고사를 안 해서, 근데 모의고사는 무조건 보긴 봐야 되는데 6개월이 힘들면 3개월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연습은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기 어디야? 강원도 춘천에서 이제 일주일에 하루니까 통학하는 분을 보긴 봤는데 일단 좀 하시는 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빨리 올라와가지고 잘 요걸 보면 되는구나. 잠시만요. 예, 전화번호는 뒷자리고요. 심화 강의 실강 오픈 전이라도 오프라인 강의는 올라오는 것인가요? 이게 무슨 의미죠? 실강하고 오프라인이 같은 거 아닌가요? 예. 결제하는 거? 예, 결제하는 건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있어요. 저희가, 거리두기 때문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에 참석을 한다고 하셨던 그 70분? 그분들 먼저 저희가 접수를, 실강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약속을 했던 거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 실강을 오픈을 안 하면 온라인이 실강보다 10만원 비싸던데, 예, 요건 가격은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녹화분은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잠시만요. 또 질문하시면 2020 대비 교재인데 2021 교재를 사는 게 맞을까요? 2차 기본은 2021 거의도 마음에 개정된 게 크게 뭐 없잖아요. 무역실무 같은 경우 인커텀스 2020. 예, 그래서 무역실무 책은 2권이니까 뭐 인커텀스 다루고 있는 부분만 좀 사시든가, 개정이 크게 된 게 없으면 그대로 보셔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2차 공부할 정도면은 뭐 법령 개정된 거 다운받아서
반영할 정도 수준 다 되시잖아요. 법제처 가시면은 요즘에 한글로 신고 대비표 다 나와요, 여러분. 법제처에 가면 요즘 좋은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해서 알아서 다 공부들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새 책을 안 사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학원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학스 상담 답변 살짝만 빠르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질문 올라오는 거? 네네.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좀 밀리면 말씀을 드리는데, 현업이 바쁘시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사정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계속 좀 빠르게 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동서울 터미널이 있잖아요. 이거 뭐에 연결된 거죠? 예. 예, 심화 개강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대한 9월 중순, 둘째 주, 셋째 주쯤 개강을 하는 걸로 일단은 좀 예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실강 개강을 안 하는 거는 좀, 예, 원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안 될 것 같고, 무조건 할 것 같고, 그래서 숫자를 좀 적게 하더라도 실강은 아마 개강을 할 거고요. 그 기간이 지금 상황을 좀 보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빠르면 둘째 주, 늦으면 셋째 주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 일단 할 거니까 코로나가 악화되지 않기만을 좀 바라고 있습니다. 할인 행사는 예, 이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표, 여러분들 기본 이론 강의를 처음 보잖아요. 처음 듣고 책을 보면 저는 그랬어요. 어렴풋이 목차가, 그 단원의 목차가 기억이 난다? 그러면 그건 되게 잘한 거예요. 그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그건 뒤에 가서 외울 거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안 나도 무방하고,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2차 답안지를 쓰는 작업은 여러분이 어디 학교 같은 데서 발표 수업하는 거랑 똑같은 작업이에요. 내가 공부를 해서 요약을 해서 그 다음에 발표할 내용들을 서머리를 해가지고, 그죠? 예. 발표 자료 이렇게 들고 나갈 때요. 거기에 다 글을 적어가진 않잖아요. 목차만 딱딱딱 기억해 놓고 있으면 그것만 보면 내가 말할 수 있잖아요. 공부했기 때문에. 2차 답안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단계에서는 그걸 외우는 것보다도 내가 이걸 잘 알고 있는 것인지 계속 반문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었다를 전달하고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남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그게. 왜냐하면 이거는 많은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답안지 읽어보면 알고 쓴 사람과 모르고 쓴 사람 차이가 확 난대요. 여러분도 나중에 읽어보면 알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좀 공부를 하세요. 외우지 말고 공부를 하세요. 오케이? 굳이 외운다면 목차 정도? 물론 HS는 이제 외워야 되겠지만 나머지 과목들은 지금부터 암기하시면 그냥 똑같은 과정을 1년 동안 반복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가 힘들죠. 왜 슬럼프가 오는데요? 처음부터 외우려고 덤벼들면 슬럼프 올 수밖에 없어요. 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눈대니님은 2차 공부 이거 먼저 두고 싶은 학생인데, 지금 1차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2차 단어 있어서 2차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관세율표라든가 관세평가는 그냥 기본 이론 한번 들어놓고 손 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가 연속성이 없으면. 그래서 어차피 1차를 겸하시는 거라면 관세법이랑 무역실무, 이 두 가지를 하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설명회 참석 실강 신청 접수 언제 해요? 이미 끝났습니다. 설명회 참석, 이거는 예전에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원래 오늘 오프라인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접수를 받았다가 어제 갑자기 이제 행정명령 때문에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관세평가 사례 읽기 추천하셨는데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이거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거기에 종합 무슨 센터가 별도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품목분류 사례, 관세평가 사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예. 근데 여러분 그걸 너무 깊게 들어가시면 마세요. 딱 보고 어떤 문장을 써서 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지 그분들의 쓰는 문체 정도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어떤 것부터 건드리고 어떤 거를 먼저 이렇게 좀 정리하고 나가는지. 학원까지 편도로 1시간이면 not bad예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투자할 가치는 본인이 찾아야죠. 만약에 학원에 오면 3시간 수업을 듣고 왕복이면 5시간이죠. 그럼 내가 5시간 동안 3시간짜리 인강을 확실하게 다 소화를 한다면, 하고 남는다면 그건 인강이 훨씬 더 효율적인데,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3시간짜리 인강을 내가 어떻게 소화를 하고 있는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그걸 본인이 판단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한 번 정도는 실강에 오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 사실 저도 공부하다 보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암기가 안 되는 것도 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많은 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줄일지, 요걸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요약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지라고 할 때 옆사람들 걸 이렇게 훌끗훌끗 보면서 힌트를 얻은 게 좀 몇 번 있었거든요. 곁눈질로 보는 거, 예, 그런 것들도 도움이 좀 되긴 해요. 자극도 받고, 예. 왜 다른 학생들이 막 선생님 답변 막 빠박박 하면 되게 좀 놀라잖아요. 쟤는 저것도 외웠나? 예, 이러면서. 그런데 자극받는 것도 실강은 좀 중요하니까 한두 번은 좀 와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은 그 기존 시간표대로 해가지고요. 2차 지금 기본 이론 마무리 뒷부분 강의는 지금 강사님들이 촬영을 하시는데, 원래 시간대로 와서 촬영하셔서 똑같은 스케줄로 이제 올라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앞에 학생이 없는 상태로 카메라만 보고 강의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 강의랑은 좀 다를 거예요. 좀 어색해 하시는 게 눈에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인 프로모션은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요거는 매니저님이 다시 게시판에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프라인만 100% 수강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죠. 예, 다만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에 온라인 수강만 100%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오프라인을 들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 이게 좀 정확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오프라인을 들으면 2달만 듣고 그만 듣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예. 연말 언제 시험 일정 발표가 나는지는 12월 정도에 아마 나올 겁니다. 2차 시험이 밀리면 모의고사 일정도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근데 아직은 뭐 지금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니까요. 심화 강의는 기본 이론 강의를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네. 목발님, 무역 실무를 뭘 챙기고 뭘 버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초반에는 공부를 되게 넓게 해야 돼요. 모든 과목이 다. 두루두루. 왜냐하면, 정말 예상하지 않았던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두 번 봤던 건 그래도 내가 썰이라도 풀어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중요한 것만 외우겠다 하신 분들은 그런 문제에 대응이 안 돼요. 내가 외우지 않은 데서 나오면 못 써요. 근데 공부를 처음에 두루두루 해서 쭉 그물로 폈다가 이렇게 좀 좁혀가게 하는 공부를 하면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중요하게 외워놓고 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오게 되면 남들은 손대 못 대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는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3회독 하셔야 돼요. 3회독 이상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감이 올 거예요, 여러분. 자, 됐고요. 예, 설명에 관련 답변은 제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강의 메리트는 자극이지. 그쵸, 자극이죠. 공부 엄청 잘하는 애들 많아요. 예. 아니에요. 근데 스트레스가 여러분들 그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군대에서도 행군할 때 되게 힘들잖아요. 정말 한계가 오는데 저보다 되게 몸이 약해 보이는 친구를 하나 전 잡았어요. 잡아서 힘들고 막 퍼지고 싶은데 앞에 놈이 잘 걸어가잖아요. 쟤도 버티는데 왜 나는 못 버텨? 이러면서 이를 악물고 걸었던 기억이 나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자극이 될 것 같긴 합니다. 1, 2차 한 번에 준비하는 게 나은가요? 여건이 되시면 괜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시점에 시작하시는 분은 1차만 하기에도 벅차요. 2차는 좀 공부 시기를 좀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지금은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직장인 분들은 예, 뭐 할 수 없죠, 뭐. 그래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대무역부 외화는 심화가 따로 없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책 보는 것도 회독이죠. 예. 자, 죄송한데 7시부터 또 1차 설명회가 있어가지고요. 2차 설명회는 이 정도로 마치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는 그 학원 사이트에 그 페이지에 그 관세사 상담이 있잖아요. 거기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